네, 감정학교 16강? 네, 16강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한 내용들을 보면 초자가 있고요. 자가 있고 이드가 있어요. 이드는 욕구죠. 초자는 이드는 나의 개인적인 욕구인 거고, 이 초자는 사회적 질서 혹은 타자의 욕망인 거예요. 그것들을 수용한 나. 이거 자체는 아니고 그걸 수용한 나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초자의 두 가지가 성립될 수 있어요. 이거를 타자의 욕망을, 그러니까 사회적인 질서를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는 부모님들이 있죠. 예. 그런데 이 아이의 욕구를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사회적 질서를 소개해주거나 이용해주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 두 개는 되게 달라요. 얘는 원하지 않는데, 아이는 원하지 않는데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있고요. 아이가 뭘 원하니까 이 아이의 원함을, 욕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사회적 질서나 타자의 소유나 욕망이나 욕구를 끌고 와서 소개해주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넌 의사가 돼야 돼! 이렇게 그냥 아이가 원하는 건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에게 요구하는 초자, 이렇게 부모가 있고요. 아니면 아이가 나 의사가 되고 싶어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어느 학원을 보내주지? 어떻게 준비를 시켜주지? 하고 그 아이의 욕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사회적 질서나 타자의 욕망을 끌고 오는 부모님들이 있죠. 그렇게 아이의 욕구와 상관없이 사회적 질서나 대체적으로는 부모의 욕망이나 욕구를 아이에게 투영시키는 그런 형태의 초자를 통제적 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이의 욕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사회적 질서나 부모가 갖고 있는 힘이나 부모의 욕구를 소개해주고 끌어주는 부모적 자를 보호적 자라고 불러요. 혹은 양육적 자라고도 불러요. 어쨌든 이 두 가지의 초자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요 통제적 자의 역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 통제적 자는 무조건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통제적 자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른들한테 존댓말을 써야 돼. 맞아. 자, 왜 그래야 하죠? 없으니까. 어른이니까. 몰라, 그냥 해야 돼. 네, 없어요. 뭐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통제적 자의 특징이야.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게 어른들한테 존댓말 써야 돼. 인사해야 돼. 네. 이런 게 이제 사회적인 한국이 갖고 있는 질서죠. 근데 그런 게 한국이 갖고 있는 질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갖고 있는 질서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만 통하는 어떤 통제적 자가 존재를 하거든요. 어떤 가정에 가면은 그 아빠가 설거지를 하고 뭐 청소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어떤 가정에 가면은 그거는 아빠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엄마나 애들이 다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만 있는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아빠는 이거 안 해? 아빠는 왜 청소 안 해? 아빠는 왜 설거지 안 해? 물어보면 뭐 그건 물어볼 이유도 없죠. 물어보는 아이도 없어요. 그건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통제적 자가 갖고 있는 무조건적인 영향력이에요. 근데 이런 통제적 자는 어릴 때부터 우리한테 그냥 소개돼서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습관이 됐어요. 관습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설이 필요 없습니다. 분석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것 뿐이에요. 상황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한테 그냥 자동적 사고로 그냥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동적 행동으로 나와요.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존댓말을 써야 될까?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어른을 딱 봤어요. 나보다 딱 봐도 20살이 높아. 처음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존댓말을 써야 될까 반말을 써야 될까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바로 자동적으로 나오죠. 자동적 사고로 자동적 행동으로 나와요. 이런 게 통제적 자입니다. 그러니까 통제적 자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 통제적 자를 요구하는 이유가 굉장히 타당해요. 근데 이유는 없는데 타당해요. 왜냐면 그냥 그렇게 습관이 되어져 왔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릴 때부터 반찬을 편식을 하고 가시를 골라내거나 이러면 맞았어요. 네, 맞아요. 계속 그렇게 컸어요. 맞아. 그러면 그게 얘한테는 그냥 통제적 자아예요. 그 이유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면 가시를 골라내고 난 그 가시를 골라낸 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요. 제 경험담이에요. 아, 그래서 까시고 아버지랑 같이 밥을 먹을 땐 가시도 씹어 먹는 그 겁니다. 정도. 예. 야, 대단하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와. 근데 그 다른 집에 갔는데 애들이 이게 가시를 발라먹고 엄마 심지어 엄마 가시 좀 발라줘 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시 먹는 거 아니야? 어디 감히 가시를 발라? 애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게 통제적 자가 갖는 힘이에요. 뭐 설명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적용시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통제적 자가 어릴 때부터 관습화가 되면 그 통제적 자아로 통치를 한 그러니까 통제적 자아로 통제를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게 이유 없이 그냥 내 삶으로 편입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나에게도 통제적이에요. 나 스스로도. 그러면서 그 부분을 타자에게도 통제적입니다. 너 왜 존댓말 안 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말을 배우고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을 배우면 좀 다르겠지만 이제 미국에도 한국어과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배우고 이제 왔어요. 아니면 애인한테 한국인 여자가 애인이라서 애인한테 배우고 와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할아버지 안녕? 이러면 할아버지는 이제 화가 나죠. 너 왜 존댓말 안 써? 이제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통제적 자아로 외국인을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할아버지한테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한테 제3자가 할아버지 왜 당신은 이 사람한테 존댓말을 받으려고 그래요? 또 이렇게 제3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서로 다른 통제적 자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문화권에서의 통제적 자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제적 자아가 이제 다른 통제적 자아를 다른 문화권에 있는 통제적 자아하고 충돌했을 때 내 안에 있는 통제적 자아를 거부하는 타자를 만났을 때 이 통제적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도움을 요청해요. 어디다가 도움을 요청하냐면 즉 교리 분석에서는 어른 자아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요. 어른 자아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설명을 해낼 수 있어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죠. 그러면 통제적 자가 어른 자에게 설명을 요청해서 왜 그런지를 어른 자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질서가 필요해. 그래서 상하를 구분해야 되는데 존댓말이 그 상하를 명료하게 구분시켜주고 이 상하 구분이 없어서 질서가 깨지면 일이 수월하게 돌아가질 않아. 이걸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존댓말이 필요한 거야. 뭐 이렇게 어떤 논리적인 근거, 합리적인 근거들을 어른자가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통제적 자아가 어른자의 제공을 받아서 통제를 더 잘할까요? 못할까요? 통제를 더 잘하게 되겠죠. 그러면 물론 이제 어른자에게 제공을 받아서도 그렇지만 안 그럴 때도 통제적 자아가 잘 원활하게 돌아갈 때는 주로 이제 어른자하고 같이 결합됐을 때 더 크게 일어나는데 굉장한 쾌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통제적 자아는 통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통제를 통해서 쾌락을 맛봐요. 기쁨을 맛봅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던 사람들은 그 통제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요. 통제적 자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쾌락 때문에 그 통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 특히 우리나라에서 야자 타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야자 타임 되게 힘들어요. 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말을 놓는 것도 어렵고 윗사람도 아랫사람이 나한테 말을 놓는 이게 게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걸 깨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더 쾌감이 있는 거예요. 안정성의 쾌감이죠.
같은 통제권, 같은 문화적 통제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훨씬 더 그 안정적 쾌감들이 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통제적 자아를 자기의 최고 에너지로 쓰던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윽박지르고 통제적으로 상대방을 다스려서 어떤 일을 성취해낸 사람들은 계속 통제적 자아를 활용하게 되죠. 통제적 자아가 제일 쉽고 빠르고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어른 자아가 힘까지 실어주면 더 파워풀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른 자아하고 그 통제적 자아가 결합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른 자아하고 통제적 자아가 결합됐을 때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통제적 자아가 다른 문화권의 통제적 자아와 만났을 때 내 통제적 자아가 타자의 통제적 자아와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할아버지가 존댓말을 요청하는데 존댓말을 배우지 않은 외국인이 만났어요.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죠. 충돌이. 이게 정서적인 증상이 돼요. 그러니까 통제적 자의 충돌은 증상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깨죠. 같은 통제 문화권 안에서는 더 안정감이 누려지거든요. 나이 든 사람에겐 인사를 해야 되고 자리를 양보해 줘야 돼. 더 안정감이 누려지는데 다른 통제 문화권에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심리적 불안감이 조성이 돼요. 안정감이 깨져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증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증상이 되게 커요. 만만치 않아요. 지금 제가 아주 사소한 존댓말이라고 하는 것 갖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그래서 막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실제 사례이긴 한데 아버지한테 맞는 게 자연스럽고 통제적 환경 속에서 아버지가 지시하는 대로만 살아왔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아버지가 늘 어른자의 표현을 빌려서 통제적 자아가 아닌 보호적 자아로 이렇게 아이들을 다스렸던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과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발생하는 증상이 작지 않아요. 이게 생활의 모든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삶에 이게 다 적용이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자기 생활을 장악하고 있던 규칙적인 통제가 있고 거의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그걸 해왔던 거고 그걸 지금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던 걸 안 하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안정감이 다 깨지거든요. 존댓말 쓰던 사람의 존댓말을 안 쓰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안정감이 깨져요. 마찬가지로 상대 배우자도 보호적 자를 가지고 보호적으로 양육을 했던 부모 밑에서 자라요. 그렇게 해서 늘 보호적 패턴 안에서 자랐던 그 사람과 만났어요. 그리고 그 보호적 자아는 더군다나 어른 자아까지 만약에 같이 갖고 있었다면 잘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설명도 잘해줘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만났어요. 그럼 이 사람하고 이 보호적 자아 속에서 살았던 사람하고 통제적 자아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 보호적 자아가 강해지고 한 사람 통제적 자아가 강해진 상황 속에서 만나면 답이 없어요.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군데서 충돌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충돌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어른 자아가 낮은 상태라서 설명이나 논리적 근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이 계속 그 통제적 자아로의 주장으로만 가면 이거는 이제 불안증이든 우울증이든 강박증이든 뭔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증상이에요. 이렇게 증상이 통제적 자아에서 발생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움을 어디에 요청하냐면 보호적 자아에 요청하지 않아요. 어른 자아에 요청합니다. 그래서 어른 자아에 요청해서 설명을 해내게 돼요. 통제적 자아가 통제를 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통제적 자아가 자아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어른 자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어른 자아가 이제 통제적 자아에 도움을 주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통제적 자아예요. 일단은 보호적 자아 안 그리고 어른 자아로 바로 갈게요. 이렇게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통제적 자아가 높고
어른자가 낮아요. 그러면 누가 우세를 하죠? 통제적자. 통제가 우세하죠. 통제를 먼저 해야 되고 얘는 어른자는 낮지 않아요. 되게 높아요. 어른자 먼저 이거 먼저 해볼까? 어른자가 아주 낮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어른자가 아주 낮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윽박지르고 화를 내게 되죠. 그러면 이 통제적자는 자기의 욕구, 즉 통제적자의 욕구는 통제인데 이 통제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폭력을 동원하게 되죠.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른자가 도와줄 수 있는 수치가 돼요. 이만큼 돼요. 이만큼 올라왔어요. 여기에서는요. 이제는 도와줄 수 있지만 여전히 통제적자의 아래에 있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리적인 자아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통제적자도 있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설명해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설득해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어른자가 괜찮아. 어른자가 통제적자를 보조해줄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되면 통제적자를 설명해낼 수 있기 때문에 더 힘을 받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해요. 이런 사람하고 말싸움 이기기 힘듭니다. 논리가 있으니까. 와. 논리가 있고 꺾이지도 않아요. 만약에 그 논리가 살짝 상대방에게는 비논리적이어도 자기 안에서는 이미 그 합리와 논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강화돼서 이게 뭐 정상 수치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강화돼서 통제적자가 어른자를 지금 통제적자가 합리성을 확보하고 그걸로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악한 마음을 먹고 병리적인 상태가 되면 이게 요즘에 한참 방송에 많이 나왔던 가스라이팅으로 갈 수 있어요.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이제 가스등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어요. 영화도 있는데 원래 연극이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거예요. 그 연극의 내용이 어떤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이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통제를 하길 원하는데 그 통제를 위해서 논리와 합리성을 잘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이 논리와 합리성이 통제적 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훨씬 크지 정말로 이게 옳으냐 그르냐 논리적이냐 합리적이냐는 그 아래에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틀린 거를 자꾸만 상황을 만들어내요. 여자가 가스등을 보고 왜 이렇게 어두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남자는 아니야 안 어두워 지금 굉장히 밝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처음에는 아닌데 어두운데 내가 침침한가 이러고 지나갔는데 또 다음에도 계속 이 남자가 의도적으로 계속 가스등을 어둡게 해놔요. 근데 이 여자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야, 어두운 데라고 얘기하면 이 남자는 늘 밝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반복이 되면 나중에 여자는 내 눈이 좀 이상한가? 내 인지가 좀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기점으로 대부분의 상황들도 그 남자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갖추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가스라이팅을 굉장히 잘합니다. 통제를 하고 싶은데 그 통제가 우선되고 그 통제를 하기 위한 합리성과 논리성까지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쉽게 주변 사람들을 통제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조금 위치를 바꿔볼까요? 조금 위치를 바꿔서 어른자가 더 높아요. 그리고 통제적자가 어른자보다 조금 낮아요. 근데 통제적자도 결코 낮지 않아요. 상당히 높은 통제적 자아인데 어른자가 조금 더 높아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적절히 통제를 받겠죠. 통제적자가 있어요. 그래서 통제를 하고 싶어요. 통제의 욕구는 있어요. 그런데 어른자가 생각할 때 합리적일 때만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어른자가 생각할 때 이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정황상, 상황상 충분히 표현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때만 통제적 자아가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경우 제가 아는 지인의 경우 애고글의 이 교리 분석을 같이 했던 한 분은
남편에 대한 이 에고그램을 해갖고 오셨는데 그 남편이 집에서는 통제적자가 전혀 발현되지 않는 아주 보호적인 사람인 거예요. 아주 따뜻하고. 근데 실제로 검사를 했는데 통제적자가 굉장히 높아요. 당신 검사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분석을 받았는데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왜 맞는 거냐면 이 사람은 회사에서 사장이었고 회사에서 충분히 그 통제적자가 발현이 되는 거고 집에서는 전혀 그 통제적자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자가 높기 때문에 통제적자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어른자로 통제적자가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통제적자하고 어른자가 이렇게 동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등하면은 사회생활을 아주 잘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자기가 통제도 하면서 어른자를 통해서 어른자로부터 그 통제적자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합리적 논리적 근거들을 다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능력 있는 사람일 거예요. 적절히 통제하면서도 이성적으로도 그것들을 합리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감당해낼 다 논리적으로 그걸 따지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통제성이 가져올 수 있는 쾌락도 어느 정도 상실이 되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는 욕구 나중에 이제 이거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인데 자유로운 자는 거의 이런 경우는 서기 힘들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자유로운 자로 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매우 드물고 이런 경우 자유로운 자는 죽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최적화되는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는 고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쾌락하고는 멀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어른자하고 통제적자는 대체로 이런 역동을 좀 봤을 것 같고 이제 통제적자가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보호적자하고도 갈등 관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어른자 같은 경우는 통제적자의 보조수단이라면 통제적자하고 보호적자는 갈등 관계로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통제적자의 경우는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나 자녀, 그 손 아래 사람한테 사회적 질서나 자기의 통제를 조건 없이, 설명 없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논리적인 개연성 없이 무조건적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반면에 보호적자는 자신이나 자녀 혹은 자기의 손 아래 사람들에게 사회적 질서나 혹은 자기의 통제를 보호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 자녀나 타자의 욕구를 위해서 혹은 내 내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욕구를 위해서 보호적으로 사회적 질서를 이용하기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보호적자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이 보호적자가 높은 사람은 아주 높은 경우예요. 보호적자가 아주 높은 경우. 제가 거의 보호적자가 극대치로 가 있는 경우인데 보호적자가 아주 높은 사람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친절을 베풉니다. 이게 통제적자의 욕구가 통제라면 보호적자의 욕구는 보호예요. 이건 욕구예요. 보호가 욕구예요. 그래서 내 욕구예요. 내 욕구.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게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계속 보호를 하죠. 계속 뭔가를 주는 거예요. 뭐 반찬 갖다 주고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통제적자가 보호적자보다 만약에 높은 경우에 통제적자가 여기 와 있고 보호적자가 높아요. 그런데 둘 다 높아요. 통제적자가 살짝 더 높아요. 보호적자도 높은데 통제적자보다는 조금 낮아요. 어떻게 될까요? 보호는 해야 돼요. 근데 통제적으로 보호를 해요. 통제가 우선돼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 아니 괜찮습니다. 받아. 어른이 주면 받는 거야. 어디 어른이 주는데 그걸 거절해. 받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비슷해도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와요. 이거는 큰 차이가 없이 아까 통제적자하고 어른자는 비슷한 거하고 작은 차이가 되게 컸는데 여기선 통제적자하고 보호적자가 비슷해도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이게 같이 초자하기 때문에
역동이 크지 않는 한, 그래프 차이가 크지 않는 한 거의 비슷하게 활용이 돼요. 그러면은 통제적자가 보호적자보다 살짝 낮아요. 보호적자가 더 높아요. 이런 경우도 보호적자가 높으면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보호는 해줘요. 그리고 눈치를 좀 보기도 하고, 그리고 타자를 통제하려는 욕구보다 보호하려는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자기의 통제 욕구를 내려놓죠. 그리고 그 자기의 통제 욕구를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내가 보호해줘야 될 대상이 난 잠바를 갖고 싶어. 스파게티를 먹고 싶어. 그러면은 보호적자가 높은 사람은 걔가 먹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어떻게든 사주고 싶죠. 근데 통제적자가 이제 같이 높아요. 아까처럼 통제적자가 보호적자하고 비슷하거나 더 높잖아요. 그러면 스파게티가 먹고 싶어? 내가 잘하는데 알고 있어. 따라와. 그러면 아니 나는 그런 고급스러운 스파게티 막 2만 원짜리 말고 학교 앞에서 파는 거 진짜 맛있단 말이야. 5천 원짜리 스파게티 그거 먹고 싶어. 내가 오라는 대로 와. 이러고 가는 거죠. 근데 통제적자가 보호적자보다 좀 낮으면 그래? 네가 먹고 싶은 데는 어디야? 이제 이게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 있어서도 통제적으로 그걸 충족시켜줄 거냐, 실제로 보호적이 우선돼서 충족시켜줄 거냐의 차이가 조금 있죠. 만약에 통제적 자아가 현저하게 낮아요. 그리고 보호적 자아가 높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 뒤에 역동도 같이 보긴 봐야 되는데 이 두 그래프만 봤을 때는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 되죠.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보호의 포인트가 맞춰서 내 통제를 다 내려놓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 주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통제적인 힘과 사회적 질서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쏟아붓는 구조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것들을 상대가 이 보호를 받아들였을 때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높을수록 상대방이 내 보호를 받아들여주면 기뻐요. 그걸로 내 욕구를 삼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초자아입니다. 통제적 자아도 보호적 자아도 다 초자아예요. 사회적인 질서와 타자의 욕망을 등이 업고 나타나는 욕구들이고 자아인 겁니다. 자, 이제 아까 저희가 했던 그 역동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끝나고 다시 한번 그걸 살짝 보고 다른 그래프를 좀 봐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실습 좀 진행할게요.